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 산불 피해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드를 방문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백악관의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활주로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방문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도착해서 필요하다면 연방재해청을 없앨 수 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해서 군용기가 투입됐다고 밝히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찬성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따라서 공화당 의원 2명이 더 이탈하면 인준은 부결됩니다. 시애틀의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노골적인 위헌이라고 부르면서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행정부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파일을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파일들의 99%는 이미 공개됐고 앞으로 공개될 내용이 여러 음모론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다음 주에 이자율을 내리라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자율에 대해 연준보다 더 잘 안다면서 연준이 자신의 요구를 경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자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네시주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워싱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도착을 해서 이 활주로에서도 기자들과 질의응답했고 그리고 또 역시 그 마련한 자리에서도 뭔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한 뒤에 이제 그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허리케인 헐린의 그 피해 현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들렀다가 네바다로 가게 되는데 우선 로스앤젤레스 산불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로스앤젤레스 산불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름은 다 뭐 있지만 이름을 다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산불을 뭐 세플베다 산불, 샌디에고가 보더2 다 말씀드리네요. 벤추라 산불을 라구나, 리버사이드, 기펠 그리고 휴즈 파이어는 조금 진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그 산불들은 그다지 큰 아주 막 치명적인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되는 날이고 그렇지만 주말에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 눈도 내리니까 이 지금 퍼시픽 팰리세이드와 이튼 파이어, 휴즈 파이어만큼 크진 않지만 나머지 지역의 산불들을 진화하는 데는 비 내리고 눈 내리니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와 함께 역시 이런 때는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산불 그 피해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로 37,000에이커 정도 불탔고 적어도 28명 숨졌습니다. 건물이 17,000채가 파괴가 됐고 재산 손실 4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In order to solve immediately a problem is something that never worked for me. I'd like to see the states take care of disasters.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주 정부가 이 같은 재난을 take care 하기를 원한다. I like to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말인데 그리고는 그 뒤에는 필요하다는 결심이 서면은 연방재해청을 없애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앞으로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늘 우리가 연방재해청 FEMA 했는데 FEMA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방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방이 아닌 주 정부가 이 문제를 돌볼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허리케인으로 9월 달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이 숨졌고 피해액이 뭐 6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음모론도 있었고 실제로 연방재해청이 그렇게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700 몇십 달러인가 주고 이게 끝이다라는 그 같은 팍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금 이 신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방재해청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공화당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이율 처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러려면 뭐 하려고 연방재해청을 두느냐. 이제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 얘기가 과장됐건 아니면 또 거짓이건 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좀 대통령과 가깝게 해서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어제 다보스에서 한 얘기 가운데서도 팩트 체크를 보면은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도 많지만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국가들도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통령의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웬만한 건 조금씩 무시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서 연방정부 지원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 산불도 어마어마하고 더군다나 뭐 2028년도에 큰 그 스포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는 이슈인데 연방 지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였기 때문에 이 산불 이후에 6개월 동안의 모든 지원 혜택하는 지원 다 하겠다 하고 해놨지만 소용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다 연방재해청을 통해서 해놓은 것인데 연방재해청 필요하면 없애버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이 마당에 바이든 대통령과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한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시대입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연방재해청 없앨 수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주에는 캘리포니아주와는 이 지원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이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불도 산불이지만 이민과도 지금 이민 정책을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걸 지금 수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불행하게도 다 주마다 어떤 역할이나 성향이 있는데 주 정부에서 진보로 나가면 그만큼 그 주의 어떠한 현재의 상황이 있는 거고 보수일 때는 그만큼 상황과 역사가 있죠.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가 4분의 1 이상입니다. 전체 인구에 뭐 불법 체류자건 합법 체류자건 굉장히 그 인구가 많고 불법 체류자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에 속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경제적인 파워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지원하는 것, 저렇게 뭐 너무 진보로 나가면 우리가 하기 힘들지 하고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도 그냥 돈을 주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 자연재해에 뭔가를 받고 약속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대로 오기를 그렇게 약속을 받고 줘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백악관에서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번 이 재난 이것을 하고 뭐 돌아보고 하는데 그래도 게빈 뉴섬 주지사는 나는 활주로에 서 있을 것이다. 뭐 와서 감사하다는 표시도 할 것이고 감사도 표현하고 환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그 대통령에게 잘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캐런 베스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가 또 다른 주보다 유난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많죠. 그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역시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지 화이트사이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영 개빈 뉴섬과는 상종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어제 말고 그제 그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만나는 거 생각해 본 적조차 없어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고 경제적인 파워 규모도 뭐 세계 경제 대국으로 5개 5번째, 6번째 되고 그러면 또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들어가는 세금도 있고 하는데 케어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개빈 뉴섬이 뭐 어떻게 한다면 뭐 그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3월 14일이 연방정부 자원 지원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하는 마감일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가능하면 조건을 많이 붙이려고 할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와 캐런베스 시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번에 무슨 산불이 일어났는데 가나를 방문을 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양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폰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자연재해 지원에 연방정부가 조건을 붙이는 건 실수입니다. 이게 뭐 정중히 알립니다. 표현도 아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도 뭐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막 고소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연방정부와 협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시작 자체가. 해서 검찰총장도 정중하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여기에 정치를 연결시켜서 뭐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주정부가 지원이 필요할 때 특히 자연재해로 그건 연방정부가 해오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화당주나 민주당주나 상관없이 뭐 대통령이 공화당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캘리포니아 문제 중심이 이제 소방 지원하는 뭐 물을 어떻게 해라는 얘기 또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할 것이고 이민 문제 같은 것 있을 테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대량 그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추방작전에 협조를 가능하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꼭 무슨 너무 사람들이 컴패션이 있어서 컴패션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제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양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기후변화 같은 것도 그렇고 등등. 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려워진 거죠. 지금 진보의 리더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면서 지금 뭐 또다시 8번째 그 소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환 같은 것은 참 힘들면서 돈만 많이 듭니다. 지난 7번은 다 실패를 했고 소환을 한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과 잘 지내면서 진보에서도 지지를 잃지 않아야지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제 주지사로서 25억 달러 산불에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2018년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기죠, 비교적. 파이어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왔었어요. 와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산불 현장에서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젠다 때문에 사이가 엄청 나빠져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관계 개선을 해야지 캘리포니아주에는 좋은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 그거 실수다 하고 한 얘기는 뭘 말하느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만약에 연방정부가 이 정치적인 아젠다 문제로 줄 수도 있는 지원금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라는 이유로 주지 않으면 그때는 또 뭐 유권자들이 중간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개빈 뉴섬 주지사나 아주 현명하게 처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션 해니티와 인터뷰가 이틀에 걸쳐서 방송이 됐어요. 팍스에서. 그 이틀째 어제 방송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 방송으로서는 북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한 말은 짧아요. 짧고도 쉽습니다.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 자체는 션 해니티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그러니까 I will.
I will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김정은이 똑똑한 사람이지 종교적인 광신자가 아니고 단지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하다고 하니까 션 해니티가 중간에 차고 들어가서 만날 거냐고 이러니까는 만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And I got along with him. He's not a religious zealot. Will you reach He out to happens to him?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네, 이제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가 나를 좋아하고 뭐 나도 뭐 그를 뭐 그와 좋아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죠. 대통령도 없고 하는 이 상황에 이 경우는 한국은 당연히 빼는 경우니까 어떻게 될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 미팅이 쉽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멀리 뭐 알자지라라든가 뭐 영국의 약간 뭐 말초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는 인디펜던트라든가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든가 이런 모든 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I will reach out 할 거냐고 물어봤죠. 이 션 해니티가 reach out 할 거냐니까 I will 우리 뭐 전에도 사이 좋았고 뭐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무슨 종교적인 뭐 미치광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건 5년 전에 만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이후에 그때도 미사일 능력이 강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도 만나고 따로도 만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때는 그때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강했어요. 지금은 더 강해졌겠죠. 한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도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핵을 포기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선 절대 그럴 일 없다. 그가 돌아가지 못하는 불가역적인 그런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을 때 미국에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미국이 뭔가 양보를 해야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핵 정상회담이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거의 이제 그 정상적인 페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이크 코엔이라는 트럼프의 집사와 같이 10년 동안 온갖 허드렛 일 뒤치다꺼리를 했던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하고 뭐 이 사람이다 뭐 스토미 데니에스 이런 거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의회에 와서. 그러니까 야 웬만큼 양보받아가지고는 이게 내가 회담을 잘했다는 게 뭐 평가를 받을 수가 없네 하고는 딱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회담을 깼고 그리고 김정은은 사흘 동안 뭐 열차를 타고 터벅터벅 돌아가서 그 이후에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했죠. 그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더 커졌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전에 만났던 그 같은 분위기로 나 잘할 수 있어 만나서도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북한이 중국은 항상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북한이 많이 갖기도 원치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경우 아시아에서 핵 그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핵 무장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일본, 한국 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육자 회담 같은 데 들어오고 했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이 다릅니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친구 내지는 브라더를 얻었죠. 러시아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할 때 탄환도 대주고 뭐 군인들도 뭐 12,000명이나 보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지만 또 보낸다잖아요. 어제 한국의 국방부가 발표를 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러시아라는 그런 새로운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걸 걱정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없는데 우리 쏙 빼고 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일본이나 한국 상관없고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이것만 멈추게 하고 북한의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줄 수 있어. 이걸 무척 걱정하는데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하기 어려운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국내 정치계에서의 반발 같은 걸 말하는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날 국무장관 인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 정치인들이 신임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지 된다라고 뭐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마르코 루비오만의 그 생각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니 북한이 김정은을 만나? 어디서 만나? 하는 이런 부분은 그 5년 전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북한이 그러면 핵능력 강화됐죠. 러시아라는 뭐 이런 힘도 생겼죠. 이렇기도 하고 김정은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주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답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적어도 뭐 북한에 중요한 무슨 뭐 노동당 회의가 있다던가 이런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때에 충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션 해니티와 인터뷰하면서 그냥 해본 말이야. 이 진지한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외교 문제를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떡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어떠한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 게 미국과 세계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잠시 뒤에 요즘 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쁘죠. 이 바쁜 것이 그냥 누가 이랬다, 청문회에서 뭐가 통과됐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족하게 전해드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변화구나. 일단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 분야에서는 지금 신임 대통령이 의욕은 이래도 이게 꺾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준비를 한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우선 오늘 중요한 것이요. 핏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전체적으로 인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방문하기 전에 나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 2명의 의원이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여자분이에요. 메인주와 알래스카주의 리자 머코스키와 수잔 콜린스 두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그 나머지이죠. 47명. 민주당은 다 반대를 할 것이고 인준을 받아서 장관이 되려면은 과반수 51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 53명에서 2명은 이미 안 된다고 하니까 51명이죠. 여기서 한 명까지는 괜찮아요. 한 명 누군가가 노라고 해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50대 50이 되니까 부통령 표가 있잖아요. J.D. 벤스 부통령이 딱 캐스팅 보트 해가지고 51대 49로 당선이 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되면 이거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잔 콜린스하고 리자 머코스키가 노라고 얘기한 것에 놀랍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이분들이 워낙에 그 공화당 것이라고 해서 늘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리고는 또 왜냐하면 어제 또 다른 것이 뭐 팟캐스트에서 기독교 극단주의 교리를 인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것 말고 정부는 구약 선거에 예속이 된다. 종속된다. 구약 성경 아래에 정부가 속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해서 뭐 기독교 재건주의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를 설계한 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고, 그러나 또 반면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지. 그리고 오로지 이게 기독교잖아? 종교가 기독교 하나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피트 헥세스는 기독교 그 재건주의 믿음, 그래서 뭐 동성애자는 사형을 해야지 된다. 그날 이제 방송에서,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무슨 뭐 성추문, 술추문, 돈 추문해서 성추문해서 뭐 또 어떤 케이스에 뭐 5만 달러를 주고 합의했다는 것도 나왔는데 다 이 소용없이 가뿐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가뿐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투표를 해서 2명만 더 이탈하면은 이건 이제 불가능해지는데 2명 중에서 1명은 더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의 전에 그 대표였었던 미치 매코넬이 이 피트 헥세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지. 대통령은 내가 뭐 원래 미치 매코넬은 늘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놀랍지 않은데 뭐 수잔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놀라워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이 언제나 노하는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였는데 공화당이 하는 일을 뭘 노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사이가 엄청 나빴어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많이 올려준 사람이 또 미치 매코넬입니다. 상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연방 판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인준인데 그 인준을 미치 매코넬이 저렇게 연방 대법원도 보수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판사도 그냥 대통령이 딱 이렇게 놓는 것도 있고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자리들도 있고 하죠. 선출되는 판사직도 있고. 미국이 복잡하죠, 좀 시스템이. 그럴 때마다 이 보수적인 이 판사들로 확 돌려놓는 것을 미치 매코넬이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늘 뭐 반대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아마 많은 사람들은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통과가 되면은 어제 그제 계속 얘기를 한 그 DEI라는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연방 정부에서 싹 없애고, 연방 정부에서 없앤다고 하니까 민간에서도 무서우니까 또 보복당할까 싶어서 쫙 다 없애고, 그 없애는 가운데서도 뭐 코스코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사업에 필요하다 하면서 계속 그 다양성을 유지를 한다고 하고 하는 게 있고, 중앙정보국장의 존 래드클리프 어제 이제 인준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원으로 75대 25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정보국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다 인준 청문회를 통과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내가 엄청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중앙정보국을 정치 편견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대통령이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어제 좀 작죠? 근데 이제 하나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에 대한 그 파일 많이 공개됐는데 공개 안 된 걸 한다는 거고, 나머지 3개는 전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겁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암호화폐를 그 리졸브한다, 오일을 우리가 비축한다. 오일을 비축하듯이 이렇게 암호화폐도 비축한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실무 그룹을 만든다 하는. 그래서 이제 4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 또 하나의 살짝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의 지금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죠. 나와 좀 뭔가가 달랐던, 의견이 달랐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니까 본인은 예비선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한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본인의 국무장관에 대한 경호를 박탈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존 볼튼 박탈했을 때는 워낙에 치열하게 서로 부딪히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이크 폼페오는 본인이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브라이언 후크라는 당시에 이제 이란 정책 총괄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사면을 해준 사람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경호를 받았는가?
세 사람이다. 존 볼튼, 마이크 폼페오, 브라이언 후크. 이란에 대해서 너무나 그 강경한 얘기, 이런 얘기와 실제 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가 하기 때문에 늘 이란으로부터 암살 위협 같은 것을 특히 존 볼튼의 경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존 볼튼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완전히 매판대. 그래서 이제 전 행정부가 보호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하고 본인의, 그러니까 완전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뜻인 거죠. 이렇게 될 때,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그 본인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했었던 사람에 대한 보복도 계속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했었던 일은 이것도 많은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출생 그 시민권 금지, 이걸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원래 2월 10 며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었거든요. 2월 19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판사는 어제 14일 동안 시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내가 2월 달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건데, 시애틀의 연방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연방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이 지명을 한 판사입니다. 이건 그 헌법 14조에 있으니까 노골적인 위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헌법 14조 너무 간단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다 가릴 것 없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지 돼? 뭐 그러면은 안 되잖아 하고 그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모든 제도에는 다 완벽하게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왜 그 제도가 헌법으로도 보장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약간의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어떤 대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이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지명을 한 그 존 쿠켄호어라는 연방 판사인데, 내가 40년 이상 그 재판장에 이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번 사건만큼 명확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속죄주의,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이 명령이, 행정명령이 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 단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변호사가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라면 이걸 합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22개 주 뭐 또 도시에서 막 소송을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해서 이제 시애틀 쪽에서 나온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의 관할권 아래 그 지역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속지주의니까 수정헌법 14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주 또 판사나 아니면 이 소송을 제기한 그 워싱턴주 뭐 등등 뭐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은 터무니없다. 비시민권자들도, 시민권을 안 받는 사람들도 다 미국 땅에서 미국의 법이나 미국 법원의 결정, 미국이 지금 정해진 관수법, 무슨 법에 다 따라야지 되고, 미국에 있는 동안,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은 미국이라는 여기에 따라야지 되는 거지. 뭐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만 미국의 모든 관습법이나 실제적인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이 시행명령 발효 막았고요. 2월 6일에 청문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하고, 트럼프 행정명령은 원래 2월 19일부터 발효될 것인 것 맞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1866년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이제 온 그런 모든 사람, 아무튼,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주권자 또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다 그냥 시민권자다. 그리고 나서 지금 160년 정도 되나요? 1866년이니까 거의 1년 남았나요? 시민권제도, 출생 시민권제도, 속지제도가 유지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뿌리에는 물론 그 사이에 65년도 남북전쟁 뭐 이렇고 하니까 66년도에 제정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들에게 미안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에는 또 미국이 원래 이게 미국 땅이 아니죠. 그 아메리칸 인디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도 있으니까 그런 원주민들에게도 시민권자로 다 또 주고 하는 이런 큰 그림들이 또 있죠. 당장 아니 왜 이거 원정 와가지고 맞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 사실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속죄도 하고 속죄하는 것을 또 이런 식으로 보상도 하고 하면서 커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국가에 따라 다 다르죠.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주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한 30개국 많지 않습니다. 한 30개국 정도가 태어나면 주는 이 속지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북미 지역에 많고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 국가에 따라서 국가의 그 역사 이런 것과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단순히만 볼 수가 없다. 뭐 망명 신청 같은 거 받아주는 것도 미국이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데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 망명을 받아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힘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온 그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역시 노예제도에 대한 죄책감이나 뭐 원주민에 대해서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한 죄책감의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를 막 힘들게 하고 미국 맘대로 막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우고 저 사람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가 파탄이 돼서 못 살게 되고 정치 시스템도 엉망이 되고 또 거기서 박해를 받아요. 미국이 그 나라의 한 일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이 오겠다는데 할 수 없이 그걸 해줘야지 되는 법적인 그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건 일단 심사는 해줘야 되는 이런 복잡한 거대한 것들이 있는 거지 단순하게 미국이 뭐 마음이 좋아서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민권을 주고 너나 할 것 없이 망명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탈레반의 아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미국을 위해서 일했던 스파이 일도 하고 통역도 하고 운전도 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할 수 없이 망명 이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난민 신청을 하면은 탈레반 아래서 못 살겠다. 그걸 안 받아주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거 딱 스탑됐습니다. 모든 난민 다 허가 받아놓은 것도 스탑됐고요. 또 백악관에 아직까지는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캐롤라인 리빗이라는 역사상 최연소 27살의 백악관 대변인이 딱 트윗에 올렸네요. 그리고 여자예요. 트럼프 임기 1기에도 좀 일을 했었고요. 수갑찬 사람들이 줄줄이 고개 숙이고 군용기에 탑승하는 모습 담고는 이게 이제 이 군용기를 통해서 추방 작전이 시작됐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불법인 거는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그 뉘앙스로 이러한 사진 같은 것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학교, 교회, 병원 모든 뭐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급습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젯밤까지 538명 체포하고 373명을 구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를 다 추방하고 하는 일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협조를 해야지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태웠어요, 군용기에? 받아들일 나라가 오케이를 해야지 그쪽에 떨어뜨려 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한 사람들 추방할 때마다 뭐 $14,000 이상 든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비행기 값도 있고 비행기 연료 값도 있고 조종사 봉급도 줘야 되고 등등 뭐 법적인 절차에서의 그런 비용, 이제 그런 비용이 또 이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비용을 누군가가 또 쫙 해서 이것과 또 또 그 손실 이런 걸 따지면은 또 문제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가장 박수를 받는 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이 이슈입니다. 자, 잠시 뒤에 준비해 놓은 뉴스 가운데서 우선 이자율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헬린 그 피해 지역을 방문을 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세 가지네요.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음 취임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약간 어색해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제도 그제도 마치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가지가 많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문제라든가 뭐 큰 이런 게 있을 때 꼭 그 정치인 옆에 서 있는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물론 그 지역이긴 하지만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제 딱 그 붙어서 서 있네요. 웃으면서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취임식 할 때도 역시 그 기독교를 대표를 해서 복음주의를 대표를 해서 어떤 축도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곳에 나가지 않는 정치와 그 자신 그 종교성을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분리하는 그런 그 종교인들도 많이 있죠. 지금 하는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뭐 아무튼 헬린 그 허리케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뭐 돕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압박을 날마다 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이 원해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승격시킨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 코비드 나고 바로 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뭔가를 뭐 급한 움직임과 변화를 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제롬 파웰 그리고 또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임기라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으로서는 그를 해고하지 않는다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전에 이제 약간 그런 위협을 한 적이 있고 지금 계속 이자율을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데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오늘은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분명하게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충돌을 예고를 한다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가 연방준비제도보다 이 이자율에 대해서 훨씬 잘한다.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사이로 그대로 지금의 것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럼 9월 달 이후에 3번 연속 내리고 나서 지금 딱 중단한 거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올해는 이걸 특별히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시사를 했습니다. 게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관세 이런 사람들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뭐 이렇게 해서 물건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목표가 2%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민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여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보다는 거의 일을 하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이게 또 백인으로 농장 같은 데서 일도 안 하는데 대체돼야지 되고 하면 물건값이 또 비싸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게다 대고 더 중요한 건 세금 삭감.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 2%로 만들려는 노력이 이게 방해가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격돌을 할 수가 있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제롬 파웰과 대화를 할 건데 내가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 결정을 하는 그 아주 최고의 결정권자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많이 이자율을 내릴 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그들이 발맞춰서 일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뜻을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2019년도도 본인이 이제 그 제롬 파웰을 연준 의장을 만들었는데 이자율을 내리라고 하는데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임을 한다라는 얘기도 잠깐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음 주에 이자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계속 관세 때문에 물건값 비싸지고 또 이민자들 빠져나가서 물건값 비싸지고 하면은 이자율을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임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으로 뭘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물가 오르고 뭐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자율도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쁘겠죠.
그래서 브라운 대학교의 경제학과의 마크 블라이스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과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정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연방준비제도의 임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연방준비제도가 본인들의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트럼프의 비난을 받을 것도 너무 확실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그 다보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은 그 오펙도 오일값을 낮춰라. 오일값도 올라가면은 그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그게 에너지값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이자율도 내려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나토에 대해서도 다보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충분하지 않다. 뭐 국방비의 5%까지 지출금을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거의 끝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암살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다 공개해라. 지금 99%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CIA 관련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테이블 붙여서 못 읽게 한 그런 것들인데 존 F 케네디는 리 하비 오스월드 단독 범행이 아니다. 뭐 총에 맞은 뒤에 차에서도 또 총에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로버트 케네디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너무 지원하니까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백인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이 누구죠? 이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이 당했는데 이게 다 음모론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 믿고 또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믿고 해서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언제 공개될지도 아무튼 명확하진 않습니다.